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직업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업무 자체가 텍스트 매뉴얼화 되어 있는 직업들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기계가 학습하기 쉬운 게 글이거든요. MS가 그런 사업 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많이 쫓겨나지 않냐, 사람들이 대체가 되니까 AI로 인정한대요. MS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도 새로운 사람을 뽑거든요. 그렇게 AI의 핵심을 만들고 있는 MS는 과연 새로 뽑을 때 어떤 인재를 찾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 좀 허무하기도 해요. 아니, 그 예전부터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또 내막을 알고 보면 또 타당합니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역사는 생각보다 길긴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한 2, 3년 전부터 AI 기계가 다가왔는데 왜 그럼 그 전에 AI는 대중이 관심이 별로 없다가 오픈 AI, 챗 GPT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저는 나하고 연결성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AI 중에 가장 익숙했던 게 있어, 유명했던 게 알파고. 이세돌 구단이 이제 경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나 보다 했는데 그때 잠깐 반짝하고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내가 풀어봐서 기사가 아니거든요. 또한 또 그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AI가 내비게이션, AI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딱 기능이 운전할 때만 쓰고 나면 내리면 그만이에요. 업무를 보거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내비게이션 AI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다 연결이 되는 게 조금씩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흥미, 이거 신기한 도구인데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내 일을 뺏어갈 수도 있겠는데 불안, 이런 직접적인 정서적인 연대성이 생기면서 관심도 늘어나고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직업이 잘 안 바뀐다는 의견이 90%예요. 내 직업도 그대로 갈 것 같고 선배들 직업도 안 바뀌었고 우리 애들도 안 바뀔 것 같다. 근데 역사를 잠깐만 들여다보게 되면 자동차가 밤에 가면 인간이 대신 헤드라이트를 들고서 차보다 몇 발자국 앞에 먼저 가야 되는 게 법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너무 이상한 거 바보 같다고 그래요. 차 앞에 그냥 헤드라이트 달면 되지 인간이 힘들게 왜 굳이 차 앞에 몇 발자국 앞에 그 랜턴을 두고 갔을까? 근데 이게 그럼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일까? 정확히 1896년까지 영국에서 있었던 직업이에요. 한국은 어떨까? 제가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까지 있었던 또 놀라운 직업이 있죠. 전화교환수. 그땐 전화를 걸면 지금처럼 디지털 라이즈 되는 기계가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하나 마치 파이프를 꽂듯이 선을 맞대고 해가지고 통화하게끔 해줬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굉장히 각광받던 직업이에요. 일자리도 안정적이고 급여도 꾸준히 나오니까 좋은 직업인데 지금 아마 이거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미쳐버릴 거예요. 즉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직업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자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변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안 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게 바뀌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은 또 어떻게 바뀔까? 계속 바뀔 건데 저는 뭐 예술 분야 또는 뭐 전산 분야 또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 어떤 분야가 빨리 변한다 늦게 변한다는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의 흐름이 10년치를 놓고서 1년, 2년, 3년 이런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한 3년 이내에 뒤집박죽해서 변하다 보니까는 순서는 별로 따질 필요는 없는데 모든 직업은 바뀐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제 주변에 이제 의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변호사분들이 다루는 건 대부분 문자, 텍스트잖아요. 어떤 분들 극단적으로 이걸 이제 부정하고자 이렇게 말씀들도 하세요. 야, 변호사가 사람 만나서 설득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차도 마시고 하는 그 인간적인 직업인데 그게 AI 앱 같은 거로 되냐? 업무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그럼 변호사가 늘 사람 만나고 차 마시고 하는 게 본업일까? 아니죠. 변호사는 뒤에서 수많은 문헌을 보고 정리하는 머리 싸매고 있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AI가 대신해주기 위한 게 리갈텍이라는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더 끔찍한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함께 협업하는 기업 중에 이제 법무법인들 보게 되면 내년에 초임 변호사 안 뽑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많았어요. 왜 안 뽑냐고 여쭤보게 되면 아니 초임 변호사한테 시키는 게 고객 만나도 그 디테일한 딜을 하고 이게 아니라 뒤에서 나의 문서 정리, 자료 정리하는 거 시켰는데 이거 AI가 다 되는데 굳이 이상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뽑아도 원래 10명 뽑아서 하던 거를 한두 명 뽑고 AI 도구 붙이니까 해오는데 굳이 그렇게 왜 뽑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럼 당장 좋은 걸까 나쁠 걸까? 저는 이분들한테 이거 살짝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고참면서 뽑아야 될 텐데 지금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서로 초임 변호사 안 뽑기 시작하면 우리가 5년, 10년 뒤에 뽑을 수 있는 고참 변호사는 도대체 누가 키워주는 거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전반적인 직업 변화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직업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업무 자체가 텍스트 매뉴얼화 되어 있는 직업들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기계가 학습하기 쉬운 게 글이거든요.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 범위 내에서 한정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 일을 여러 명이 하고 있는 거일수록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만 대체하거나 보조가 돼도 개발비 대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한 날 더 뽑겠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업무에 사람들이 들고 나는 턴오버가 빠른 직업. 근데 이런 직군을 보면 우리 주변에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텔레마케터 직군, 아주 가벼운 상담사 직군, 컬센터 직원들, 보통 이렇게 불러지는 직군들 중에서 이게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국민은행, 큰 은행이 있잖아요. 이런 은행들이 주변에도 여전히 객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도 젊은 분들 보게 되면 객장 자주 가십니까 하면 글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요 그래요. 대부분 다 앱으로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원래 사람들이 대면하던 업무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늘 들어가면 뭐 소액 인출하거나 뭐 넣거나 누구한테 보내거나 하는 건데 이거 앱으로. 근데 지금도 이제 가야 되는 이유가 조금 복잡한 은행 업무 상담받거나 대출 심사 받거나, 하지만 이것도 사실 여전히 그 매뉴얼화 반복 작업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만 사람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했던 건데 이게 단순한 AI 알고리즘만으로 충분히 또 커버가 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직군들은 이미 미국이나 한국에서 직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올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 정도 한 번에 제가 퇴직한 사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 났다, 실갱이 하잖아요,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원래 사람이 그걸 뭐 사진 받고 자료 받고 평가했는데 이런 것들을 AI가 결정까지 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케이스를 10가지 쫙 만들어주게 되면 인간 상담사가 쭉 보고서 이건 얼마 판단, 다시 내가 보고 이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인간의 필요성이 한 9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뭐 이런 쪽의 직무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뭐 엘미트 플러도 주장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10년 후나 20년 후에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대학을 갔던 1990년대는 그때만 해도 뭐 건축 경기가 좋았었고, 그때만 해도 IMF 전이고, 그땐 또 특성이 일본계 금융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때예요. 일본의 호황기. 그러니까 뭐든지 기계나 장비를 투자해서 산업이 막 올라가던 거니까 중화학 쪽 기계, 건설, 토목 이런 거가 다 잘 됐어요. 그게 잘 됐던 시간이 길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라고 바라봤었고 어느 정도 통했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만약에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다, 이 친구가 사회에 나오는 건 7년 후 8년 후인데 7년 후 8년 후가 지금하고 산업이나 경제 상황이 똑같을까? 예전에는 변화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작년하고 올해 이만큼이니까 7년 후일이 비슷할 거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달라진다, 특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자꾸 부정하는데 이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의대 문제만 봐도 그래요. 교육도 걱정이지만 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몇 년 뽑게 되면 의사가 폭증할 텐데 당장은 AI가 의료 서비스에 들어온 분량이 적어 보이니까 큰 여파는 없는데 한 5년 후 10년 후에도 그럴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작년하고 재작년만 봐도 미국하고 중국에서 의학 분야 AI 특허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젊은 의사분들 중에 심지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집안에는 나 병원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강남에 보면 병원에 가면 원장님이 5명 있는 병원도 있고 하잖아요. 그 보면 실장 3분이 근무하고 2-3명은 아예 나오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이분들이 뭘 하나 봤더니 의학이나 제약과 관련된 연구, 스타트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봐도 AI 기반으로 의학이나 제약 분야 연구한 스타트업이 200군데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좀 고민이 크신 거죠. 본인이 의대에 갔던 10몇 년 전에 그때랑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니까 내 미래는 의사로서 좀 다르게 디자인 해봐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는 겁니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필요 없어지고 한 명도 안 낳는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지금만큼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는 건 조금 어려워진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전체 의사의 숫자는 AI로 인해 발달된 약의 효능, AI가 움직일 수 있는 기계의 자동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젠슨왕이 올해도 연설에도 그 얘기 몇 번 했죠. 본인이 대학을 다시 가거나 또는 이제 미래 세대한테 전공을 권한다고 하면 IT나 수학이나 물리를 권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예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이오, 생명과학 쪽을 권하고 싶다, 라이프 사이언스 쪽, 이런 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해석한 이유는 원래 바이오나 라이프 사이언스 쪽이 굉장히 복잡한 실험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트라이얼 앤 에러,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 해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무작정 우물을 파보는 것과 솔직히 조금 비슷해요. 물론 뭐 타겟팅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데를 뚫어보는 건 맞지만 그래도 반복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AI의 큰 기여 중에 하나가 올해만 봐도 데미스 하사비스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알파폴드2라는 게 어떤 단백질 구조 실험하는 데 있어서 이 속도를 최소 수십 배 이상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화학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뭐 이미 화학상 받고 나서 몇 달 뒤인 11월 달 네이처 봤더니 이미 알파폴드3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코드를 딱 공개해버렸더라고요. 또 젠슨항은 바로 이런 점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십 년 동안 발생했던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 저는 사실은 문헌을 찾아봤을 때 한 기원전 300년경에 그리스에서 접붙이기 하는 것부터 생명공학 연구가 좀 더 본격화가 된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한 2000 몇백 년 정도의 역사가 있을 건데 젠슨항은 이렇게 보는 거죠. 2000 몇백 년치의 연구가 잘하면 이런 하사비스 연구나 자기네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년, 수십 년 이내에 되겠는데라고 보는 거예요. 즉 불이 붙은 거예요.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쪽의 연구가. 그러니까 같은 연구를 했을 때 몇 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다. 또 하나는 그만큼 인류의 건강과 식량 문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는 이거 좀 가치 있는 학문이다라고 젠슨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AI에 대해서 기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가장 현업에서 원하고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G3 국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도 아젠다로 잡은 게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AI는 주로 아래쪽입니다. 뭐 반도체나 알고리즘, 파운데이션 같은 기초 업체인 거. 여기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사실 모두가 이렇게 공학적인 엔지니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봤을 때 기업에서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AI를 잘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기업에서 연봉이 높은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고 새로운 사업을 막 디벨로버라고 이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하나의 성과 낼 수 있는 리더, 임원인데 이제 이 임원의 역할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100명 데리고서 내가 만약 게임 개발을 했어. 근데 최근에 게임씬만 봐도 게임의 그래픽이나 시나리오나 코딩까지 AI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또 흥미로운 건 게임에 들어가는 NPC조차 AI를 집어넣어서 인간인드 플레이하는 NPC를 만드는 연구들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현재만 놓고 봐도 게임 업계에서의 팀 리더는 AI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뭐 반도체 몰라도 괜찮고 신경만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그 음악이나 기획이나 뭐 시나리오나 소통하는 측면에서의 모든 면에서 AI를 어떻게 쓸까? 이 쓰는 과정에 팀원들이 뭘 힘들어할까? 나는 이걸 어떻게 리딩해줄까? 이런 거를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잘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튜닝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기업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제가 봐도 굉장히 부족해서 연봉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수요는 많은데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입니다. AI에 대한 이해도가 종합적으로 높은 사람, 공학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높은 사람을 기업에선 일반적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인터뷰했던 AI 분야의 유명한 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MS에서 애저라고 하는 챗GPT 올라가 있는 플랫폼 있죠. 빌려주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님하고 대담을 했는데 질문에 제가 좀 짓궂게 한 게 있어요. MS가 그런 사업 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많이 쫓겨나지 않냐. 사람들이 대체가 되니까 AI로 그랬더니 인정한대요. MS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도 새로운 사람을 뽑거든요. 그렇게 AI의 핵심을 만들고 있는 MS는 과연 새로 뽑을 때 어떤 인재를 찾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바로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창의성 있는 인재라고, 도전정신 있는 인재라고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약간 좀 허무하기도 해요. 아니 그 예전부터 했던 이야기거든요. 창의성, 도전정신. 근데 또 내막을 알고 보면 또 타당합니다. 왜 창의성이냐 하면 원래 산업화 시대의 어떤 일들은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가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주로 원가 절감, 경쟁에서 조금 베껴오기. 이런 작업할 때는 창의성이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내력입니다. 비슷한 거에도 참고하고 안 되는 실험 계속해서 인내하고 인내력과 끈기가 중요했는데 MS에서 창의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AI 일만큼 만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상담사에 많이 쓰일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다른 도메인에 어떻게 쓰일까? 뭐 음악가, 예술가 또는 뭐 철학자. 최근에도 보게 되면 사주 보는 분들도 AI를 써요. 여러분 사주. 챗GPT의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어 학습량이 증가하면서 얘가 대학로에서 3, 4만 원 받고 사주 봐주는 분들보다 훨씬 더 잘 봐요. 자, 실험을 해보니까. 내면서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새로운 사업 도메인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창의성이거든요. 창의성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도전 정치는 이겁니다.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누구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겁이 있어요. 불안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감을 오히려 기회나 희망으로 누르고 올라가서 이런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힘이 도전 정신이거든요. 두 가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연결된 겁니다. 즉 이제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이걸 네가 갖고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에 가치가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 단순하지만 이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찾고 있는 인재상이고 대학들도 수시나 그런 거 할 때 점점 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찬욱 감독님의 집안 가훈이 있어요. 아니면 말고가 집안 가훈이에요.
이야기도 재밌는 게 자녀분이 학교에서 가온을 받아오라고 했대요. 진짜 솔직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아왔던 것 중에 우리 아이한테 어떤 걸 전해줄까 했더니 아니면 말고 같대요. 해보고 뭐 남한테 피해 안 되면 괜찮은 거고 자기가 좀 힘들어서 다시 또 해보면 되고 또 해보면 되고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 적어갔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학부모님하고 통화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다는 일화를 들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살면서 근데 사는 게 좀 비슷했어요. 저 여기서 이제 뽑아낸 첫 번째 힘이 뭐냐 하면 저는 탐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탐험력은 남이 보지 않는 거, 당장 쓸모가 없는 것도 자꾸 해보고 관찰하고 만나보는 힘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당장 쓸모가 없다라는 데 핵심이 있다고 봐요. 왜냐? 당장 쓸모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입시용 공부죠. 국영수, 과학. 그런데 똑같은 거를 10년 넘게 배운 아이들한테 대학에 가고 취업하게 되면 남과 다른 사고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요구사항인데 가끔씩 저도 학교에서 보면 희한한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너 그 생각 어떻게 하게 된 거라고 꼬치꼬치 캐묻다 보게 되면 희한한 경험을 했던 애가 희한한 생각 갖고 와요. 당연히 인간은 뇌에서 없는 건 못 만들어내요. 어디 구석에 있던 걸 끄집어내서 지식하고 연결했을 때 이게 낯선 건데 희한하게 또 가치가 있어. 이게 이제 창의성이거든요. 즉 창의성은 결과론적인 거고 창의성을 발현하는 힘은 탐험할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근데 탐험력은 부모님들이 현실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무언가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루 종일 현실하고 무관한 걸 시키는 건 사실 위험하죠. 이슈 공부도 해야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10% 정도의 비율만이라도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상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나쁜 게 아니면 동의해 주자. 이게 탐험력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힘. 질문력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의 힘이 있어요. 마음속에 질문을 품고 입으로 뱉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저는 좀 부족한 힘이 뱉어내는 힘이에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익명으로 조사해보게 되면 모든 수업에서 질문은 많아요. 근데 이걸 왜 뱉어내지 못하냐? 지금 뱉어내게 되면 아이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시험 볼 때 답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질문을 해버려. 답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난 틀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인식이.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질문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걸 자꾸 주지시켜야 되고 질문이 세상에 주는 힘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나 지식의 무지의 빈틈. 즉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는데 아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적으로 봤을 때. 이걸 찾아준 게 질문이에요. 또 질문했는데 부모님인데 몰라. 질문했는데 선생님인데 몰라. 이 아이는 엄청난 행동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모르는 걸 우리한테 깨우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아이가 결국 나중에 사업 모델에 대해서 빈틈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음식을 저렇게 주문해서 먹을까? 사람들은 왜 물건을 저렇게 배송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던진 사람이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 질문했을 때 답을 혼자 찾느냐? 아니죠. 친구들하고 세상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이제 저는 교감할 수 있는 힘, 교감력이라고 정의해봤어요. 과거보다 우리 아이들은 소통량은 증가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근데 참 신기하게 소통이 얇아졌고 중요한 건 정보 위주로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와 지금의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정서적인 판단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세밀하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세밀하게 읽어내는 능력은 떨어져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감정 소통할 때 많이 쓰는 게 몇 개의 단어죠. 몇 개의 단어나 이모티콘, 기호 갖고 합니다. 좀 원시시대 같아요. 동물처럼 몇 가지 기호 갖고 인간의 몇백 가지 감정을 다 압축해서 전달해버려요. 상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정보는 전달되지만 나와 상대가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것은 좋은 리더라는 것은 수많은 실험이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과 일상은 역행하고 있는 게 좀 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역량은 판단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이제 학부모님 대상으로 특강하다 보게 되면 가끔씩 질문해요. 되게 자녀분들이 판단력이 좋은 것 같아요. 뭐예요? 하면 부모님들 대부분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왜요? 그러면 아니 우리 애가 뭐 반에서 1, 2등 합니다. 뭐든지 판단 잘하고 자기 일 잘 알아서 한다고. 근데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시험만 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행동하시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이 생겼어. 또 학원을 갔는데 뭔가 선생님하고 이게 안 맞아, 코드가. 그럼 부모님이 나서요. 막 조사해보고 반에 햄버거 돌리고 학원 찾아가 항의하고 바꿔버리고 끊어버리고 아이한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사고하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거죠. 너무 비효율적이야. 아이가 잘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끌고 잘못된 판단 갖고서 부딪혀 봤다가 상처받고 다시 일어나고 이게 판단력을 키우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안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인이 됐을 때도 뭔가 리더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잘 못합니다. 올해반에도 다른 대학에 생겼던 참 우픈 일이 뭐가 있었냐면 어떤 학부모님이 대학교인데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다 햄버거를 돌리셨더라고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나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제가 살펴봤더니 무섭다는 반응을 보여요.
저 친구는 조금만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부모님 나서갖고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럼 저 친구가 뭐 조별과제를 하거나 MT를 가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조금마다 트러블이 생기거나 뭔가 막다른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 나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판단력. 상처받으면서 크는 거다.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팁은 적응할 수 있는 힘, 적응력입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저하고 인생 경로가 좀 달라서 전 좀 특이하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제 친구 중에 90%는 다 비슷했어요. 대학교 20대 후반에 졸업해서 대기업 들어갔고 대기업에서 20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적응할 수 있는 게 한 조직 내에서 그냥 버티는 힘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젊은 분들 스타트업 같은 데 보게 되면 근속 연수가 2년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럼 그런 게 싫어 대기업 가가지고 5년 10년 다닐 거야? 아니죠. 올해만 봐도요. 금융권에서 정리해고 희망퇴직하는 연령대가 30대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체 기업들 평균치도 이제 희망퇴직하는 연령이 40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한 조직 내에서 오래 못 버티고 하나의 직무를 옮겨다니면서 계속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나를 맞춰 나가는 적응력이 굉장히 키워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왜냐? 부모님이건 선생님이건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안 주시거든요. 그냥 아이한테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생깁니다.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니까 적응력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학부모님들 30대나 한 50대 정도 연령 되시면은 이거 아실 거예요. 팩시밀리. 팩시밀리 사진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고등학생, 대학생 100% 프린터라고 합니다. 팩시밀리 몰라요. 또는 토큰 아세요? 버스 토큰? 동그랗게 구멍 뚫려 있는 거. 이거 40대, 50대 분은 다 아세요. 근데 이것도 학생들한테 보여줘도 몰라. 엽전이냐고 그러고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물건들 얘기를 들려드렸냐면 우리는 이거를 내가 썼던 물건이고 지금도 추적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즉 세상이 변화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비슷한 걸 경험을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스탠다드로 지금 쓰고 있는 무언가나 스탠다드로 알고 있는 지식이 몇 년만 지나도 낡은 걸 안 쓰는 게 자꾸 될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 아이들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은 변한다는 걸 인정하면서 아이들 앞으로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